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1대, 2대, 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960년을 끝으로 물러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승만이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헌법 개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승만은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헌법을 바꿔놓습니다. 먼저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서 기존의 국회의원이 뽑던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1952년 6.25 전쟁 중 두 번째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죠. 그리고 54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신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라고 헌법을 바꿔놓습니다.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반올림 개헌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56년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자, 오늘은 1956년의 대통령 선거 상황을 공부하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는 후보들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속한 당이었죠. 자유당,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그리고 부통령,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후보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았던 당을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의 장기 집권, 거의 8년이 이어진 장기 집권을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참겠다는 거죠. 이제 갈아보자를 외치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를,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없는 무소속 후보로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 민주당의 파격적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슬로건에 매료된 국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승만의 집권이 8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마음은 자유당 쪽이 아닌 다른 야당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운명의 장난처럼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던 이승만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였죠. 신익희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없는 무소속의 후보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반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56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대한민국으로서는 세 번째 대통령 선거였죠. 자, 경쟁자인 신익희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봉암이 아닌 이승만에게 또 한 번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선출이 되고요. 부통령으로는 자유당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돼요. 장면이 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승만이 생각한 것보다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표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조봉암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름으로써 이승만의 최대 경쟁 상대가 된 것이죠. 자, 조봉암은 비록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떨어지지만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체포가 돼요. 체포된 이유는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거였어요. 자, 조봉암은 북한과 타협하는, 협조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명목을 뒤집어 씌워서 조봉암을 체포한 것이죠. 선생님이 6.25 전쟁 얘기를 할 때 6.25 전쟁의 결과로 남북한 국민들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 적대감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6.25 전쟁 이후 반공이라는 것이 사회의 가장 1순위가 되면서 이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를 탄압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뭔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사람 공산주의자야! 라고 꼬리표를 붙이면 그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가 될 수 있었던 사회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의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봉암은 이 간첩 혐의를 받아 체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1960년 이전에 이승만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후보였죠. 조봉암은 사형 집행이 됨으로써 제거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시기죠. 생각이 다른 상대를 공산주의자라고 몰기만 하면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제거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조봉암은 누명을 받았다, 무죄라는 것이 이제 추후에 밝혀지게 되고요. 조봉암은 이제 받았던 간첩 혐의를 이후에 풀게 됩니다.
자, 이승만은 1956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4년의 임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선거, 네 번째 선거는 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60년이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승만은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왜죠? 네, 5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제 초대 대통령은 연임 제한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승만은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당연히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네 번째 선거에도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1960년의 대통령 선거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당에서는 대통령으로 이승만 후보를 또 내세우게 되고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왔던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병옥과 장면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또 운명의 장난 같게도 이승만의 경쟁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이승만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부통령 선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1960년 선거에서는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확정이 되었고 부통령 선거가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960년 이 시점이 이승만의 나이가 90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수행 중 사망하게 되면 그 직위는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당선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유당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기붕을 기어코 당선을 시키게 됩니다. 자, 만약에 1960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그저 받아들여졌다면 이승만의 임기는 12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났겠죠. 그러나 1960년을 끝으로 이승만은 물러나게 되고요. 이것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한, 이승만을 물러나게 한 4.19 혁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지를 채우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에는 국민들이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반발을 하는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던 3.15 부정선거였죠.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이승만과 자유당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승만이 또 대통령을 하는 것, 그리고 3.15 부정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며 일으킨 것이 이 4.19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3.15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3.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선거를 하기 전 자유당에서는 몰래 이런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역별로 자영 기권자, 매수한 유권자의 표를 사할 정도 미리 만들어서 이기붕의 이름이 적힌 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놔라. 반장 선거로 따지면 반장 후보로 나온 특정 학생의 이름만 미리 투표함에 깔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뿐만이 아니라 3인조 또는 5인조를 구성해 공개 투표를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누구를 뽑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투표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비밀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이기붕을 뽑으라는 그런 강압을 팍팍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관 참관인을 축출한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대 당의 참관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역시 투표장에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3월 15일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선거를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을 결국 물러나게 하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죠. 사람들이 시위를 하며 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를 마산의 학생들이 반대를 하며 시위를 했는데요. 그 시위를 하던 학생들 중 한 명이 실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한 달이 지나 바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학생의 눈에는 시위대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최루탄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김주열이에요.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학생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전 국민이 더욱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은 김주열 학생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산이 되게 돼요.
이때 학생, 시민, 대학 교수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며 이승만이 물러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짙어지자 결국 이승만은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도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물러갔다라는 의미에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었으나 그의 임기가 60년을 끝으로 끝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1960년에 국민들이 주도한 4.19 혁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시민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내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기에 더더욱이 의미가 크죠. 자, 4.19 혁명을 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시련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4.19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완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4.19 혁명의 정신이 이어져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또 한 번 독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이 선거를 통해 들어서지만 갑자기 중간에 물음표가 생겨나게 되고요.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박정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박정희는 1963년을 시작으로 1979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집권합니다. 63년에서 79년은 무려 16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이승만이 몇 년을 대통령을 했다고 했죠? 네, 12년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는 16년이라고요. 더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참고로 우리나라의 5, 6, 7, 8, 9대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4.19 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독재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박정희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